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이 다 알려져서 우리가 더 알 것이 없는 극단적 상황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복잡해서 우리가 손도 못 댈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운 좋게도 어느 쪽도 아닌 우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실제로 자연 법칙이 있고 우리가 발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진 않지만 전부 다 이해하는 건 영영 불가능할 만큼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아직 알아내지 못한 흥미진진한 발견들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최선의 세상입니다. 칼 세이건의 말 중에서 칼 세이건의 인터뷰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두 번째 시집을 내신 김상혁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새해가 된 지 지금 일주일쯤 지났나요? 네, 그렇네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새해 초반은. 뭐 계획도 많이 세우고 평소 같으면 그랬을 텐데 이제는 계획 안 세우고 그냥 그때그때 열심히 살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계획 안 세운 지 좀 오래됐던 것 같은데. 저도 올해부터 안 세우려고요. 그럴 때 뭔가 불규칙적으로 모든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수도 있으니까. 네. 김상혁 시인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서 잘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여 모르실까봐 조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계 문학을 통해 등단하셨고요. 2013년도 첫 번째 시집 2집에서 슬픔은 안 된다. 그리고 2016년 11월 두 번째 시집인 다만 이야기가 남았네. 이렇게 두 권의 시집을 출간하셨습니다. 네. 시집이 나온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네, 아주 많은 낭독회를 통해서 시집 속의 시들을 독자분들께 전달하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낭독회 어떠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낭독회 한 서너 번 한 것 같은데요. 사실 독자와 만나는 게 이렇게 익숙하진 않은데 보통 시인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낭독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나는 게 매우 즐겁고 기뻤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아주 좋은 경험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정되어 있어요? 이제는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인기가 있는 시인이니까 네. 계속 이어지겠죠. 네. 그 독자들과의 만나서 시인에 대한 시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피드백 아닌 피드백을 받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 시집에 대한 반응은 어떻던가요? 네. 우선 전문가 집단 말고 시인이나 이들의 전문가 집단 말고 네. 가장 많은 피드백은 이제 첫 번째 시집부터 읽어주셨던 분들은 네. 많이 질감이 달라졌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정말 해주세요. 그래요. 네. 이러기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좀 놀랍기도 하고 사실은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썼는데 또 그렇게 봐주시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을 시에 들였는지 그 많은 시간들이 얼만큼 이 시집에 들어가 있는지 읽어보시는 김상혁 시인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첫 번째 시집부터 두 번째 시집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집 제목 을 너무 멋있게 지으셨어요. 네. 사실 첫 시집 제목도 굉장히 이슈였는데요. 다만 이야기가 남았네라는 이 제목은 사실 시집에 있는 시집이라는 어떤 장르에서 봤을 때는 되게 좀 이채로운 선택이지 않았을까도 싶은데 네.
본문 중에 한 구절을 가져온 거더라고요. 네. 어떻게 시집 제목을 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첫 시집도 마찬가지인데 그 첫 시집도 본문 중에서 한 구절을 가져와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한 건 아니고 제가 사실은 시 제목을 잘 못 짓기로 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첫 시집에 비해서는 시집 제목에 좀 더 신경을 썼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오히려 거기서 안에서 좀 본문에서 찾아서 좀 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첫 시집도 마찬가지지만 두 번째 제목도 편집자가 많이 관여를 해 주셔서 좋은 제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인이 자기의 시들을 볼 때 객관적 거리가 잘 확보가 안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편집자의 시선이 더 정확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시집으로 채우는 시들에 들인 시간으로 치면 사실 변화하는데 자연스럽게 변화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하잖아요. 네. 그런 거 고려를 한다면 굉장히 시에 집중한 3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제 그냥 막연한 추측인가요? 다 동정업계에 계시니까. 사실은 청탁을 받은 걸 모아서 쓰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집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볼륨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처음에 묶을 때는 60편, 65편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 한 10편 정도 뺀 것 같아요. 10편 넘게 뺐고 그리고 또 추려서 더 최신작을 더 넣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썼다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걸 소화하면서 묶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시집을 많이 내는 거는 이렇게 좋아하진 않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좀 빨랐다 이런 생각은 들긴 해요. 그래도 집중적으로 쓰고 많이 퇴고한 시집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응집력이 이 시집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은데요. 시집을 읽으면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막 화도 났어요. 왜 화났냐면 너무 잘 써서 막 나는 이런 시 언제 쓰지 또 막 이러면서 보면 그 이야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 시집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 같긴 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흘러간 건지 아니면 시집을 통과를 해내고 있는 그 단어 이야기라는 것 사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말하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일 텐데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감정들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감정들 다 통합한 어떤 한 상태로서의 이야기잖아요. 건드리기 사실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은 이 제목을 지을 때부터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지었던 제목은 좀 달랐어요. 이것과는. 그래서 기쁨의 왕이었는데 사실은 제가 가제로 잡은 건. 근데 이제 편집자가 읽고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정하는 날 만나러 갔는데 저는 시집의 제목에 이야기만 들어가면 어떤 제목도 좋다 이런 생각이었고 편집자가 가져온 그러니까 김인정 시인이 가져온 제목도 제목이 마침 다만 이야기가 남았네였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이제 합의를 봤는데 사실은 이야기성을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고려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어도 나중에 묶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 잡히더라고요. 이야기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의 성격은 좀 짧게 말하자면은 1집에서는 어쨌든 자기 고백적인 말이 더 많았다면 이야기는 보통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들려줄게 라고 말할 때 항상 타자를 고려하잖아요. 그렇죠. 전제하고. 그래서 좀 타자에 대한 이야기, 타자를 생각하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좀 시를 이끌어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그걸 전면적으로 퇴고하는 과정에서 좀 배치를 해봤습니다. 네. 이 다만 이야기가 남았네라는 시를 읽으면서 시집을 읽으면서 또 제 눈에 확 띈 단어들이 있어요. 미래라는 단어, 네. 사랑이라는 단어, 네. 지금 말씀하신 기쁨, 네. 행복 이런 단어가 한 축이 있다면 네. 또 다른 한 축에 반대되는 슬픔이라는 단어, 네. 불행이라는 단어, 과거라는 말이 19세기든 어떤 방식으로든 과거라는 말이 또 있고 이런 방식으로 있는데 그 미래, 사랑, 행복 이런 것들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017년 혹은 앞으로 펼쳐질 그 많은 시간들을 훨씬 더 행복이나 미래나 사랑이나 이쪽 키워드에 방점을 찍어두신 것 같은 느낌이 전 들던데 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아니요. 제대로 보신 것 같고 사실은 그런 우울이나 고독 그런 정서를 더 좋아하잖아요. 시인들이. 근데 보통
그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특히 그런데 2014년 그 세월호 사건 이후로는 사실은 오히려 더 약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 그런 슬픔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말하고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을 뛰어넘는 슬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럼에도 일상에서 꼭 누려야 하는 기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함께 해보자. 이런 생각을 2014년 이후부터 한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쭉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되게 비슷한 계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네. 그래서 우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서 그 속에 제가 함몰되어 있으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네. 누군가도 제가 건져낼 수가 없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김상혁 시인 저를 비롯해서 그 시기가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되돌이키게 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시집 다만 이야기가 남았네 그런 어떤 의지라고나 할까요? 분위기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이 배어 있어서 저는 읽으면서 시를 읽고 뭔가 조금 따뜻해지는 기분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이 추운 겨울날 김상혁 시인의 이야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읽다 보니까 이야기라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뭐 남자, 여자, 뭐 주인, 노예 이런 방식으로 확실히 나라는 주어가 좀 소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것은 퇴고의 과정에서 사라진 건가요? 그건 아니고 그 첫 번째 시집이 나름의 성과를 뭐 다 가지고 있었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 시집 묻고 나서 좀 아쉬웠던 거는 좀 너무 자기 충족적이지 않나? 첫 번째 시집이. 첫 시집이 또 그렇게 돼야 첫 시집이 너무 또 만약에 두 번째 시집하고 첫 번째 시집하고 뒤바뀌었으면 순서가 그럼 안 좋죠. 그러면 또 이제 독자들은 또 독자들 나름대로 서운하다 했을 거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었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타자에 대해서 열리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그게 아마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 중요했고 그래서 확실히 첫 번째 시집 좀 의식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쓰는 일이 그럼 너무 괴로워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뭔가 자연 발생적으로 충동적으로 쓰면서 또 다시 계속해서 앞선 나에 대해서 부정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를 저도 느끼게 되는데 결과물이 다들 너무 질감이 달라져서 좋다라고 얘기 들으시니까 행복하실 것 같아요. 2017년 새해는. 네, 뭐 사실은 제가 이제 파주로 신혼집을 꾸리면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 뒤로 일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북쪽으로 올라가셔야 되는 건가요? 네, 북서쪽이 저한테 또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풍수 지리적으로. 북한 가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압록강변, 대동강변을 거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안개도 많고 파주에 처음에는 너무 춥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 뒤로 일도 잘 풀리고 그리고 실제로 좋은 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좋은 일은 역시 시집. 이제 2017년. 아니지.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요. 안에 삐진다. 네. 파주로 이사하고 나서 좋은 일들이 생긴다. 북쪽에 대한 시도 있더라고요. 시집 속에. 네. 진짜 이거 풍수지리적으로 또 이래서 쓰신 거는 아니겠지 설마.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시를 쓸 때 뭐 의도를 가지고 딱히 먼저 잡고 쓰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북쪽은 오히려 이사 오기 전에 쓴 시인데 또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뭐 되게 다 운명적이다. 네. 지금 우리가 그 새해이기도 해서 뭐 행복, 미래, 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들어봤는데 반대쪽에 있는 슬픔이란 단어도 이 시집의 무게를 한쪽에서 아주 중량감 있게 조율해 주는 것 같아요. 김상혁 시인에게 슬픔이라는 것, 제가 가장 이 시를 읽고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살림법. 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무한해진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는 것들을 붙잡고 뒤흔드는 나를 보면서 무한해진 이 순간을 보면서 이 시인 참 이러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는데 슬픔이라는 정서 시인에게는 어떻게 마주쳐 오나요? 슬픔이라는 것이.
그 살림법에 대한 피드백이 많아서 놀라기도 해요. 먼저는. 그래요. 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그럼. 쓸 때는 그냥 고양이를 먼저 보내고 그걸 실제로 묻으면서 썼던 시라서 이게 그렇게 힘이 있을까 해서 좀 반신반의하면서 냈던 시인데 좀 피드백이 많아서 기쁘고요. 그 슬픔에 대한 거는 뭐 사실은 지금 제 시집에서 다루고 있는 슬픔은 거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시집하고 다시 비교해서 말하자면 첫 시집은 자기 관계 그냥 자기 가족에 대한 슬픔, 자신의 정체성에 태생적인 데서 오는 거기에 가까웠다면 두 번째는 확실히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집중하려고 좀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작가가 모든 슬픔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자기가 그 당시에 맞닥뜨리고 있는 슬픔에 대해서 쓰게 되는 건데 제 시집은 특히 이번 두 번째 시집은 그런 사람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고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슬픔에 대해서 썼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일시적인 슬픔이 아니라 좀 슬픔의 상태에 있는 그렇게 계속 처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쓰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 김상혁 시인의 다만 이야기가 남았네에 남아 있는 슬픔은 막 축축하거나 질척거리지 않고 이 슬픔은 뭔가 정말 눈발처럼 흩날리듯 잠깐씩 젖어가는 슬픔이라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정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저는 살림법이 좋았는데요. 시인은 청취자분들께 어떤 시를 골라서 읽어주실지 모르겠네요. 한 편 낭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 슬픔의 왕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슬픔의 왕. 나는 나보다 슬픈 사람을 5이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목류병자, 주정꾼, 어린 자식을 2이나 잃은 부인도 있어요. 나는 그들을 다 병원에서 봤습니다. 잠결에 자신을 찔렀고 취해서 애인을 때렸고 아이들이 바다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네요. 너는 어떻게 되었니? 너도 우리만큼 슬프니? 나에게 질문하였습니다. 하나같이 슬픔의 왕들이에요. 나에게도 병원이 필요하지만 나 같은 게 병원에 와도 되는 걸까? 이런 슬픔에도 치료가 필요할까? 동그랗게 둘러앉았는데 나는 고개도 못 들고 자식처럼 키우던 고양이를 베란다 밖으로 던진 얘기, 잘린 손이 아파서 잠을 못 잔다는 얘기, 병든 엄마가 지겨워 목을 조른 적이 있다는 얘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우울증, 발모벽, 공황장애, 자기 집에 2번이나 불을 지른 청년도 있어요. 나는 그들을 다 병원에서 봤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의사도 나보다는 슬픈 사람이라서 그는 어릴 적 5번 자해했고 말하자면 이건 좋은 6번째 삶이라네요. 나는 그렇게 슬픈 사람을 6이나 알고 있습니다. 타인을 잃고 자기를 잃고 결국 자기 생각까지 망가뜨렸다가 병원에 와서 자기 생각을 찾고 자기를 찾고 결국 타인마저 고양시키는 그들은 하나같이 슬픔의 왕들이에요. 되게 망쳐버린 부분이 있고 꼭 되찾고 싶은 생활이 있습니다. 너무 슬플 땐 무서운 게 없더라네요. 아무래도 내겐 공포를 지나칠 수 있는 슬픔 같은 건 없으니까. 내가 무언가를 말해도 되는 걸까? 나의 멀쩡한 집과 가족을 어떻게 설명할까? 의사가 미소 짓습니다. 괜찮으니 이제는 제 이야기를 해보라네요. 그냥 슬픔의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중인데 이야기 속에서 나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저도 밑줄을 그어놓은 구절이 있는 시를 읽어주셨어요. 슬픔의 왕, 기쁨의 왕도 수록되어 있는데 기쁨의 왕 다음 페이지에 있는 슬픔의 왕을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신 이유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한 문장 때문에 시작된 시인데요. 네. 그러니까 슬플 땐 무서운 게 없더라네요. 여기서 시작됐어요. 사실은 2013년에 저한테 매우 또 개인적으로 슬픈 일이 있어서 그때 좀 느낀 감정을 가지고 썼는데 그때
너무 슬프니까 진짜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밤길을 걷는데 저희 동네가 좀 으슥해서 그때 그래서 좀 무서운 지점도 있고 그런 구석도 있고 그런 동네인데 그때 슬픔을 겪고 밤거리를 걷는데 이래서 사람이 어떤 슬픔은 공포를 이렇게 넘치기도 하는구나. 그것을 느끼고 그에 대해서 쓴 시고 그래서 저한테 좀 각별한 시예요. 그래서 그게 좀 이제 가라앉고 나서 나중에 쓴 시입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훌륭하게 정리가 된다니 이 슬픔 더 묻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너무 슬프면 무서운 게 없다는 이 한 문장이 그 슬픔의 강도를 말해주지 않나 하는 생각해 봅니다. 뭐 좋은 시들이 너무 많은데 궁금한 점이 11월이라는 시 달, 네. 가을과 겨울의 사이 네. 이 11월이라는 시가 두 편이 있는데요. 그죠? 같은 제목으로. 11월이라는 시간이 조금 더 특별해서인가요? 근데 또 우연히 또 이게 책이 11월 1일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도 발행일을 보고 네. 11월 1일에 나오니까 전 제목을 11월로 지은 거죠. 오히려 저희 시인들 중에 공부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11월이 가장 귀찮고 약간 쓸모없는 달이랄까? 이런 느낌이에요, 저에게는. 왜냐하면 12월에 그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런 기쁜 달, 혹은 방학도 있고 그리고 쉬는 달 전에 있는 달이고 10월이나 9월처럼 막 시작해서 막 힘이 나는 달도 아니고 11월 정말 어정쩡한 달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11월에 주변에 태어난 사람도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저에게 버려져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언제 태어나죠? 7월입니다. 그래요? 11월이 아니네.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달을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11월이 정말 나에게 무시당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11월이 참 잉여 같은 그 모든 달 중에서 네. 거기서 촉발되는 어떤 감성이 있어서 우연히 두 편을 쓰게 됐어요. 좀 맞는 부분도 있고. 네. 그 처음에 수록된 11월이라는 시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요. 물론 두 번째 수록된 11월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11월이라는 달 네. 잉여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가장 잉여감이 없는 계절 달로 친다면 언제가 있으세요? 저는 사실 여름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겨울 스포츠 자체를 혐오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추운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추운 게 너무 싫고. 이거 파주 추운데. 집을 그래서 따뜻하게 지어서 왔습니다. 저에겐 7, 8월이 가장 그러고 보니까 시의 여름이 굉장히 많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겨울이 별로 없고요. 겨울이 별로 없어요. 정말 그러네요. 겨울이 있어도 뭐 예를 들면 가루눈 이 정도. 따뜻한 거 섞여 왔다 있는 가는 겨울. 정도. 네네. 정말 그러네요. 11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이 인간의 유산이라는 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네. 예. 이 인간의 유산은 사실은 그 영화관이라는 시와 짝시입니다. 그래서 영화관에서 본 내용을 생각해서 이제 인간의 유산으로 쓴 건데요. 사실 이거 독자분들이 알아채시는 분이 많아요. 어떤 영화인지. 너무 놀랐어요. 영화관에 똑똑하다니까. 그죠? 영화관 시를 보고 이거 도그빌이라는 그 영화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놀랐고 또 이 인간의 유산이라는 시는 사실은 또 노예 12년인가 그 영화에서 어떤 착상을 받아서 쓴 시예요. 그래서 사실은 짝시로 잘 시를 쓰진 않는데 저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한 시고 전체적으로는 뭐 제가 또 아끼는 시이기 때문에 네, 다 아끼겠죠. 네. 시를 쓰신 지 지금 2009년 등단하셨으니까 네. 몇 년 되신 거죠? 한 7년, 8년 되나요? 네, 8년. 시인으로 사는 삶은 어떠셨어요? 그간? 어떠셨어요? 저요? 네. 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네. 엉망진창으로 산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가 더 엉망진창일 것 같아서. 근데 후회 없이 살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시인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저주받은 막 어떤 작가 이런 포지션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왜? 네. 저 일상 되게 행복하게 살고 맞아요. 싶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소설을 쓰다가 잘 안 돼서 시로 넘어오게 됐고 시를 이제 정말 나중에 소설을 다시 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있습니다. 나중에 있어요. 우리 문정의 소리에서 다시 소설가로 김상혁 씨를 만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시인의 삶을 돌아보면은 뭐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잘 썼다고 생각하고 다시 뭐 예를 들어 다시 태어난다 이런 거 되게 웃기지만 다시 글을 쓴다 그러면 시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생에서는 어느 정도 지나면 소설이나 다른 산문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2세 또 만난다고 하시고 시집도 내시고 앞으로도 계속 글을 쓰시면서 바쁘게 보내실 텐데요. 네. 2017년에 꼭 뭔가 이것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뭐 다짐해보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어쨌든 2017년부터는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 물론 이게 첫 해이긴 한데 네. 아빠는 아빠는 있기로 되어 있는 거니까 네. 네, 아빠가 되는 거는 이렇게 뭐 뜻하지 않 노력을 많이 앞에 했겠지만 네, 그거 빼고 사실은 뭐 시인으로서 삶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닥친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선 아이 아빠로서의 삶인데 사실은 꼭 해보고 싶은 거는 다른 글을 써보고 싶어요. 지금은 조금. 그래서 사실은 청탁이 좀 왔는데 시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2군데 정도 거절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약간 호흡을 고르기 위해서 산문을 좀 써보고 싶고 그런 기회가 허락된다면 약간 그걸 책으로도 한번 엮여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꼭 그러고 싶은데 그게 또 모르죠. 시간과 또 학업과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아기 낳기 전에 많이 써놓으세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기 낳고 나면 진짜 무계획. 계획이라는 것이 정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을 마주하시게 될 테니까. 네, 2017년 1월에 손님으로 김상혁 시인을 모셔서 두 번째 시집 다만 이야기가 남았네라는 시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017년 이야기까지 들었으니까 이번 문정의 소리는 우리 둘만의 클로징을 좀 특별하게 김상혁 시인의 시집 속에서 한 편 더 읽어주시는 걸로 오늘 인사를 좀 마칠까 하는데요. 네, 김상혁 시인께서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뭐 새해 인사 같은 마음으로 한번 더 읽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멀고 먼 미래라는 시를 읽을 텐데요. 제 시집에서 유일하게 제가 의식적으로 여성 화자를 전면적으로 전면적으로 드러낸 그런 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타자에 대한 윤리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쓴 시인데 마지막 인사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멀고 먼 미래. 저는 프란치스코의 주일 순례 중이었습니다. 다른 부인들과 함께 첫 번째 교회에서 두 번째 교회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길 바깥에 서서 외치는 그를 보았습니다. 미래를 말해주겠다. 한 가지만 질문하여라. 무리를 인솔하는 수도사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민머리 누더기 건장한 남자 쪽으로 순례 행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자기 남편과 아들에 대해 건강과 재산에 대해 한 가지씩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아들은 커서 농부가 되고 농부의 딸은 다른 농부의 아내가 되고 신기한 미래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을 것이 없었습니다. 곧 신혼이 지날 것이고 되는 대로 힘껏 아이를 낳을 것이고 지금은 꼭 아버지처럼 무서운 남편과도 너나들이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주일 순례가 어서 끝나야 집으로 돌아가서 화롯불을 살필 수 있을 텐데 민머리 지팡이 건장한 남자로부터 행렬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들은 부인들은 하나같이 기쁨이 넘쳤습니다. 나는 무엇이 궁금할까? 농부의 아내는 세월이 흘러 늙은 농부의 아내가 되고 낮에는 불씨를 지키며 밤이 되면 다시 그것을 묻어두는 일이 50년은 계속될 것인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저는 행렬을 거슬러 달리기 시작합니다. 안정을 되찾은 수도사와 행복한 부인들을 뒤로 한 채 민머리 거구 앞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500년이 지나면 무언가 달라지나요? 저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으로 그가 하는 말을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우리는 2번째 교회에서 3번째 교회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자기 미래를 알게 되어 조금씩은 더 행복해진 부인들 틈에서 저 역시 형언하기 힘든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고 남편 없어도 되고 화롯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삶이 멀고 먼 미래에 펼쳐져 있다니요. 네, 잘 들었습니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서도 2017년 남은 날들 조금씩 더 행복해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잘 지내고 계신지. 겨울인데 1월이니까 겨울인데 저는 많이 추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추워서 조금 의아해하는 나날들 보냈었어요. 뭐지 이렇게 포근해도 되는 건가? 하다가 보니까 오늘 추위가 오네요. 역시 겨울이었던 거죠. 네, 겨울입니다. 추운 거 당연한 거니까 옷을 두껍게 입어서 따뜻함을 항상 유지하는 걸로, 겨울이 추운 것을 탓하지 말고 많이 껴입는 것으로 겨울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엄마한테. 엄마가 이렇게 보내셨어요. 딸 생일 축하해. 미역국도 미역국이죠. 미역국도 식사도 같이 못해서 미안하긴 한데 저녁 모임 지인들과 즐겁게 보내라. 선물은 스킨 로션 사줄게. 이런 문자. 네, 제 생일이었던 건 거죠. 미역국이라는 걸 엄마의 오타가 있었네요. 오타 보니까 슬프다. 엄마도 뭔가 미안하고 급하셨나 봐요. 네, 1월에는 제 생일이 있습니다. 제 생일, 그러니까 이런 문자를 받았으니까 생일이 지난 건 거죠. 근데 왠지 미역국 같이 못 먹어서 엄마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미역국을 못 먹고 보낸 생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산 지가 이제 오래되었으니까 혼자 있을 때는 직접 그렇게 미역국 한 번도 안 끓여 먹었네요. 한 번도 끓여 먹지 못하고 엄마한테 찾아가서 맨날 같이 생일날마다 갈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항상 또 생일 때 나가 있기도 했네요. 작년에도 어딘가 여행 중이었고, 재작년에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미역국 먹는 생일 별로 없습니다. 생일은 좀 저한테는 생일 그렇게 특별하게 뭘 해야 되고 축하받고 그러긴 좀 쑥스럽더라고요, 왠지. 그래서 하고 항상 늘 지나가곤 했는데요. 그래도 1월이고 1월에 유난히 이번에 친구들의 생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몰랐던 친구들인 건 거죠. 근데 올해 이제 작년에 무언가 함께 하다가 알게 됐는데 1월에 생일 많고, 그래서요. 오늘은 생일이라는 단어 말고, 왜냐면 생일은 좀 식상하니까 미역국이란 단어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은 미역국입니다. 생일 되면 저는 미역국 못 먹고 지나간 생일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 미역국 꼬박꼬박 잘 챙겨 드시나요? 다 생일날은 미역국 잘 챙겨 먹겠지? 혼자 살아서 좀 슬픈 건가, 지금? 나의 상황이. 생일날 미역국 한 그릇, 굉장히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거였네요. 생일날 아침에 미역국 먹는다는 것, 꼭 무슨 선물 받고 이렇게 축하한다는 말
뭐 이렇게 전하고 하는 것보다 미역국 한 그릇 먹는 것이 내가 태어났었고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고 아직 죽지 않고 또 생일을 맞아서 살게 되었구나라는 소중한 시간이구나. 미역국 먹는 시간. 오늘 소개시켜드릴 멜로디, 그래서 생일이니까요. 생일날 보통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 이거는 진짜 사실 전 세계 모든 공통 생일 축하 노래잖아요. 이게 미국 민요에서 나온 건 알고 계시죠? 미국 민요인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모든 생일 축하를 대표하는 노래가 되었죠. 이 나라 저 나라 모든 나라에서 생일 축하하는 노래. 그리고 왠지 생일 되면 이 노래도 생각났습니다. 저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정말 이 가사 이렇게 직설적으로 해도 되는지, 이런 건 반칙이 아닌지. 이 노래 들으면 생일날 진짜 나 정말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기분 들 것 같아요.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사랑받기 위해 또 잘 아름답게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이 절로 들 것 같은 노래 있죠. 그래서 이 두 대표곡 말고요. 아주 옛날 노래 하나 들고 왔습니다. 1989년에 나온 노래예요. 이상은의 1집 해피 버스데이라는 타이틀의 앨범에 들어있는 노래 해피 버스데이라는 노래인데요. 생일 축하하는 해피 버스데이라는 단어를 가지면서 이렇게 무언가 좀 슬픈 기운이 감돌 수 있다는 것, 저는 놀랐었거든요. 예전 이 노래를 어릴 때 따라 부르고 하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물론 아주 잠깐밖에 못 듣는 거 아시죠? 생각지도 않았던 그대, 한 움큼 꽃을 안고 문 밖에 서서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oh my friend, oh my love, 이런 가사 나옵니다. 무슨 가사길래 이런 분위기지?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담았는데, 또 보니까요. Happy birthday to you, 문을 열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대 한 움큼 꽃을 안고 문 밖에서 Happy birthday to you, oh my friend. 불을 켜면 어둠에 누워있던 아침이 방 안의 침묵이 먼지를 털면서 Happy birthday to you. 19개 촛불을 켜주고 그대가 떠나버린 날 아무런 표현도 못하고 너무 가슴 아팠어. 떨고 있는 유리창에 입김 불어 그대여 안녕이라 썼지. 뜻밖의 그대가 돌아온 햇살 가득한 아침, 오늘만은 그대와 함께, 오늘만은 그대가 내게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oh my love. 이런 노래 가사가 이래서요 슬플만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의 생일에 촛불 켜주고 떠났던 거죠. 떠났는데 근데 지금 또 찾아왔네요. 찾아와서 또 오늘은 함께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뭐 생일날 꼭 누군가와 함께하면 참 행복하겠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생일도 분명 있을 거잖아요. 인생에. 그런 거 생각하면 그쵸? 생일날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기분도 드네요. 사실 생일이라는 단어가 쑥스럽고 무언가 어색해서 미역국이라는 단어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왜 생일이라는 단어가 나한테는 좀 이렇게 불편하고 쑥스러웠을까 생각해보면 1월이어서요. 1월에 생일 1, 2월 뭐 7, 8월 뭐 이럴 때 생일 있으신 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다 방학이어서 방학 때 이제 뭐 친구들 굳이 오늘 나 생일이야 라고 막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 참 쑥스러워가지고 안 했던 것 같아요. 안 하고. 학기 중에 만약에 생일이 있으면, 나 오늘 내 생일이야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그래, 축하해 하고 떡볶이도 사먹고 떡볶이도 사주고 막, 선물도 주고 이랬던 것 같은데, 방학 때는 굳이 이렇게 찾아가거나 매일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항상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굳이 뭐 내 입으로 오늘이 생일이야 라는 말 안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생일날 미역국도 안 먹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공간에서 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생활백서라는 제목에 일단 책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책이라고 합시다. 그 모 통신사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현대생활백서 이런 것들을 공모해가지고 엮은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가만히 보니까 폴더폰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책도 굉장히 오래돼서 지금 이야기하면 아마 현대생활백서가 아니라 과거의 일이겠죠.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10년 전에 현대생활백서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생일 홍보라는 생일 홍보. 그래서 한번 봤어요. 생일 홍보? 와, 과연 어떻게? 했더니 1. 친구의 휴대폰을 잠시 빌린다. 2. 스케줄 관리 메뉴로 들어가서 내 생일을 입력한다. 이렇게까지. 3. 스케줄 알림이도 반드시 설정해둔다. 4. 다른 친구의 휴대폰도 빌린다. 동일한 설정을 한다. 라고 10년 전에 현대생활백서에 생일 홍보는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렇게까지? 그렇게 해서 근데 네 이렇게 해서 사는 친구가 갑자기 띵동 누구누구 생일입니다 라고 알림이 보면 그래도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하겠다. 그쵸? 전화나 뭐 문자 한 통 보내겠네요. 이거 누가 해놓는지 모르겠지만 네 생일이라고 여기 적혀있지? 근데 생일이야? 야 생일 진짜 축하한다. 뭐하니? 뭐 이러면서 안부는 전화겠죠? 네 좋네요. 뭐 요즘은 다 이렇게 락으로 잠겨 있어서 이런 거 이제 못하겠지만 남의 핸드폰에 이게 저장하고 이런 거 이제 못하겠지만 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책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뭐 생일, 태어난 날 그리고 삶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니까요. 요시모토 바나나의 허니문이라는 책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전에 2000년. 와, 2000년이면 무려 17년 전이네요. 2000년에 발표된 책 가운데 인생, 삶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렇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멋진 일들로 충만해 있는 것도 아닌데 나의 인생은 뭔가 반짝반짝하는 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련하게 반짝이는 꼬리 부분만을 향유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살아간다 함을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마도 아니다. 난 절대로 엄마의 일이나 엄마의 상태보다도 나 자신의 기분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함으로 하여 이 집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무리 권해도 나는 가지도 않을 대학에 가기 위한 헛된 돈을 부모한테 쓰게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기본적으로 히로시가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하지 않는다. 기분이 어떠하든 건강에는 신경을 쓴다. 나는 아주 현실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뜰은 나에게 명상을 선사하지 않고 뜰의 풍경은 풀어진 마음이 연장선으로 아무렇게나 흘러가 버리는 아름다운 꿈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부모는 그다지 평범하다 할 수 없는 경력을 지닌 나를 사랑하면서도 마음 어느 한구석으로는 쫓아내고 싶어졌을 것이다. 그러고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자기 자신에게만 잠겨 뜰에서 지낼 것이다. 나는 그렇게 약하지는 않았다. 그런데도 그렇게나 현실을 응시하려 하는데도 나는 느끼는 때가 있었다. 이대로 가면 많은 일이 있어도 이 느낌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반짝반짝 아름다운 꿈을 볼 만큼 보다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일이 용납될지도 모른다고. 네, 이런 글입니다. 아마 이 소설집 전체를 읽지 않고 이 부분만 읽어드렸을 때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네, 궁금하시면 좋네요. 한번 찾아서 책 한 권을 또 읽어보시면 되니까. 요시모토 바나나 일본 작가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요.
그 살아가는 것 있잖아요. 살면서 나의 또 의지, 그리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 그렇게 또 흘러가는 하루하루들, 그리고 끝날 이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살다가 가게 될 것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오랜만에 펼쳐서 저도 앞뒤 정황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또 생일 달을 맞이하여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역국, 그러니까 뭐 생일은 생일이고 미역국, 사실 오늘의 단어는 미역국이니까요. 미역국이 꼭 생일날만 먹는 건 아니죠. 뭐 아이를 출산해 본 경험이 있는 엄마들은 아마 이제 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바로 먹는 게 미역국이고, 생일날 미역국 먹는데 평소에도 뭐 미역국은 먹잖아요. 딱 안 먹어야 될 때 있잖아요. 미역국 먹고 미끄러진다고 뭐 시험 보거나 중요한 뭐 거 할 때는 미역국을 안 먹죠. 그거 요즘도 그러나요? 뭐 중요한 뭐 시험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미역국 먹으면 기분 안 좋고 좀 찝찝한가요? 미끄러질까봐? 우리 때는 그랬잖아요. 어릴 때는. 근데 이제는 다 커서요. 만약에 시험 앞둬도 그 전날 미역국이 상에 있다고 해서 안 먹지 않을 것 같은데, 먹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전혀 기분 탓이지만 이제 그런 기분은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기분은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살면서. 두 번째 멜로디로요. 그래서 미역국이 이렇게 무언가 좌절, 낙방하는데 뭐 이렇게 뭔가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러지 말자. 그리고 꿈을 계속 꿉시다. 힘을 냅시다. 하는 의미로, 와, 진짜 멀리까지 튀었네요. 생각이. 그런 생각 갑자기 들어서요. 라라랜드 OST 중에서, 라라랜드 영화 보셨나요? 지금 라라랜드가 막 난리가 났던데, 저도 그래서 제주도에 한참 있다가 올라왔더니 이제 다 라라랜드 이야기를 했었어서 돌아와서 보았습니다. 어떤 극장의 그 회원이면요, 생일 달에 영화를 한 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 생일 달이어서 생일 쿠폰으로 이 라라랜드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인데요. 저한테도 그랬어요. 어떤 부분은 아주 다가왔고 어떤 부분은 고개를 갸우뚱하게도 했고, 하지만 이 노래에서 결국 저는 그냥 마음을 다 뺏기고 말았는데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엠마 스톤 이 여주인공이 오디션을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대목입니다. 노래가, 그러니까 뭐 영어니까요. 근데 이제 자막이 있잖아요. 자막을 보는데, 가사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이미 라라랜드 OST는 세상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찾아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디션이라는 제목이에요. 옆에 부제로 The Fools Who Dream이라고, 그러니까 꿈꾸는 바보들인 건 거죠. 그러니까 꿈꾸면 바보구나.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ere's to the hearts that ache. Here's to the mess we make. She told me. 이런 노래인데요. 아마 이만큼만 들으셔서는 어떤 이야기이며 어떤 분위기, 뉘앙스인지 상상 안 가실 것 같은데, 가사가 제가 왜 마음이 훅 하면서 왔냐 하면요. 가사가 뭐 제목도 그랬잖아요. 꿈꾸는 바보들. Of Fools Who Dream. 제 이모는 파리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녀는 집에 와서 저에게 여행 중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죠. 그녀는 언젠가 말하길 맨발로 강에 뛰어든 적이 있었대요. 그녀는 눈을 감고 웃으며 뛰었고 세느강 속에 곤두박질 쳤죠. 강물은 얼음장처럼 추웠고 한 달 동안 감기에 걸렸지만 돌아간데도 다시 할 거래요. 꿈을 꾸는 그대를 위하여, 비록 바보 같다 하여도 상처 입은 가슴을 위하여, 우리의 시행착오를 위하여.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끝없이 펼쳐진 하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석양. 그녀는 술에 취해 살다 서서히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항상 그녀의 그 열정을 기억해요. 꿈을 꾸는 그댈 위하여, 비록 바보 같다 하여도 상처 입은 가슴을 위하여, 우리의 시행착오를 위하여. 뭐 이런 내용 담겨 있거든요. 난 그렇게 그녀를 따라가요. 그녀는 웃음. 그녀는 다시 돌아간대도 하겠죠. 어떤 아마 말로만 했을 때 그런 시행착오 그거 또 할 거야 했을 때 사람들은 아유 안 하지. 그럼 그냥 안 해 라고 할 텐데 이 이모는 돌아간대도 할 거야. 이 이야기가 이제 꿈을 꾸는 사람들, 꿈을 꾸는 그게 바보 같다 하여도 그리고 이 상처 입은 가슴들, 우리의 시행착오를 위하여 라는 대목 나왔을 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꿈을 꾸고 그 꿈이 바보 같아도 또 꿈을 꾸어야지. 꿈을 꾸며 살아야지. 상처 입었었더라도 또 꿈은 꾸어야지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속에. 그래서요, 우리 모두에게 그래, 그러니까 힘내고 또 잘 가보자 하는 말인 것 같아서 마음에 아주 깊숙하게 새겨졌었습니다.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또 겨울에 따뜻한 영화관에서 이 장면을 실제로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영화제 온갖 상을 지금 휩쓸고 이렇게 됐더라고요. 네. 오늘 미역국에 대한 이야기. 미역국 하니까 미역국 먹고 싶다. 이번 생일날 미역국 못 먹은 거 조금 아쉬우려고 합니다. 미역국을 끓일 줄 아세요? 어떻게 끓이는지 다 아시나? 엄마가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미역국 끓이는 거 정말 쉽다고. 근데 복잡했던 것 같은데 일단 미역을 불려야 되고 볶고 소고기 미역국도 있을 테고 어떤 집은 또 조개로 끓이기도 하시고 집집마다 미역국 끓이는 방법 다 다르잖아요. 미역국을 끓이는 방법 이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알아두고 생일 아닌 날에도 미역국 좀 끓여서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년 365일이 물론 나의 생일은 하루지만 1년 365일이 모두 누군가의 생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주 특별한 날인 거죠. 하루하루가 누군가에게 다. 그래요. 저도 1월 2일 날 엄마 생신이셨고 1월 4일 날 나수라는 친구의 생일, 1월 9일 날 준호라는 생일, 1월 31일 혁준이 생일 다 특별한 이렇게 하루하루로 1년이 채워져 있다는 걸 느끼니까요. 어떤 미역국을 끓이는 날에 그 날도 누군가의 생일이구나. 누군가요. 거기서 잘 태어나서 잘 살고 있군요. 또 잘 살아가세요. 라는 인사를 건네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생일인 분도 계실 테죠?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오늘 생일 맞으신 당신 너무나 축하합니다. 세상에 잘 태어나서 미역국 맛있게 먹으며 잘 살고 있죠? 네, 또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끓인 따뜻하고 구수한 미역국 한 숟갈 뜨는 그 시간 속에서도 또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고맙습니다. 양양이었습니다. (1월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서 일기장에 꾹꾹 다짐하며 써내려간 다짐들 아직 유효하신가요? 일생 한번 시도한 적 없는 검도를 배우거나 1년치 헬스장 정기권을 끊고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겠다는 이런 소소한 약속들, 계획들 올 한 해 가득 채우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도 포근한 문장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